여러분들이 아마 희망샘 교회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여기 오면서 동신교회를 아느냐고 여기를 물어보는데, 동신교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사 강습회 해마다, 그때는 교사 강습회를 많이 해서 할 때마다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동신교회 잘 알고, 이 교육관 지어지기 전부터 많이 동신교회에서 알고, 특히 우리 서울 동로에서 제일 큰 교회, 또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 이 교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희 교회는 답심리에 있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는 원래 신흥교회였었어요. 1956년에 지어진, 내년 되면 이제 70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교회 다녔어요. 개척하신 목사님 때부터. 그런데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해서 10년 되기 전에 목사님이 나가시게 되고, 또 목사님, 그 다음 목사님 오시면 또 나가시게 되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1999년에 지금 현재 저희 5대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저희 교회가 목사님을 내보내는 교회, 계속 분열되는 교회.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갈라질 때마다 이웃 교회로 많이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새로 세워진 교회가 저희 교회 근처에 3개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이러한 불명예를 없애고 교인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 교회가 신흥교회였는데, 신흥이 새로운 신자의 흥할흥. 그러니까 계속 자꾸 새로워진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믿을 신자 신흥이 아니고 새로운 신자 신흥의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교회는 100%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그래서 희망이 샘 솟는 교회, 그래서 희망샘 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2005년에 저희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 동신교회에서 노예를 할 때 저희 교회 이름이 바뀌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희망샘 교회라고 할 때는 희망샘 교회가 전국에 저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희망샘 교회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목사님 특별히 어르신, 노인을 섬기는 그 소망을 품으시고 거기에 비전을 가지시고 공부도 석사, 박사 다 노인 섬김을 하셔서 노인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의 목양 방침은 효는 축복의 통로. 어르신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는 효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 목양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노인 교실을 하고, 어르신을 위한 축제, 은피 축제를 하고, 또 무료 한방 진료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점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1999년에 오신 저희 목사님은 이제 2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70년 역사에 처음으로 원로 목사님을 배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그러면서 어르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것이 생길 때 저희 교회가 그때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린다 해서 희망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그러니까 어르신 말하자면 데이케어 센터, 어르신들 유치원이라고 하지요. 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희망 노인 복지센터,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하는 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희망샘 교회 다니면서 또 제가 학생들,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교직에 42년 중고등학교 교사로 전농동에 있는 해성여자중학교, 해성여자고등학교 교사로, 평교사로 들어가서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평교사에서 교검을 거쳐서 교장까지 하고 정년퇴직했어요. 제가 정년퇴직할 때 제가 은퇴하면 교회를 돕는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교사 정년이 62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학교가 그 즈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개편이 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밤 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11시까지 학교에 야간 자율 학습하는 학생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서 그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학사,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학사, 그 다음에 또 석사, 그래서 사회복지 석사를 따고 제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노인복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노인복지를 도우면서 지금 희망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았는데 학생들을 안 가르친 지 꽤 되니까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 앞에 서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여쭤봤어요. 여기 저희 교회도 어르신 하는 경로대학이 있는데 동신교회 경로대학 어르신들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100명 이상 모이신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수준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그랬더니 보통 평균 이상입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어젯밤에 잠 잘 못 잤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 제가 어르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조그만 그런 팁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강의하는 게 동신교회 주보에 났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보에 나면 또 이름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시면 어떡하나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되었고요. 저희 교회는 저희 목사님께서 그래도 여성을 존중하는 제가 2005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로로서 또 여자 고등학교 학교장으로서 여성으로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또 센터장으로는 지금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을 보면서 나의 노후도 이렇게 되겠구나. 나도 이 걸음을 걸어가겠구나. 저도 이제 경로대학에 들어올 나이가 충분히 지났고 저도 7학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또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의 노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7년, 8년째 일하면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복지센터에서 일할 때는 어르신들 제가 방문하면 70세, 80세였는데 그 사이에 어르신들 대부분 90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지센터에서 방문 요양한 어르신들 100세 넘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래도 너무 정정하시고 그래서 노후를 잘 준비해 드리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경우에 초고령 사회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90세 넘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동신교회도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100세, 어떻게 100세까지 살 수 있나. 근데 요즘 보니까 100세는 보통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제일 걱정이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특히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정도 병원을 다니신다 그래요. 그래서 모아두었던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돌아가시게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르신을 섬기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가족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 어떡할까. 그거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다 약속을 해요. 절대로 거기는 가지 말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요양원에 가셨다가도 자식들이 거기 요양원에 오면 자식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나 나가겠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도 그렇게 평안하게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시고 여러분들도 100세 이상 지금은 평균 수명이 120세 이렇게 된다고 해요.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5세 이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고령층 진료비가 전체 사용하는 그 의료비의 46%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5세 어르신도 많지만 그분들이 쓰는 진료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병원에서 약을 주니까 약 하루에 잡수시는 게 10개는 적은 거예요. 10개, 20개, 30개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전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어 보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어르신을 돌봐야 되는 돌봄 이것이 점점 문제가 됐어요. 과거는
다 자녀들이 부모를 돌봤어요. 그죠? 저도 부모님이 3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모님 뭐 요양보호사나 이런 거 없이 다 자녀들이 병원 간호하고 다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막 세태가 변해서 며느리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어? 제가 아까 여기 이경조 장로님 사모님 전에 뵀는데 너무 효부. 요즘 그렇게 시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모시고 계시죠? 그런 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르신을 보면 아들이 넷이다. 그러면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주에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온대. 그래서 이분도 마음을 비웠다고 해요. 그래. 그리고 그 아들들도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난 거는 우리 아들들이니까 아들 오는 것만 그냥 만족해 하세요. 며느리까지 오는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인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들이 안 가요. 다 아들들이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양보호사도 젊은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이제 센터 이렇게 와서 말할 때 누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립니까? 아들이 해야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이 드시면 다 요양원 가셔야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도 요양원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젊은 세대들이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돕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분이 편찮으시면 부인이 돕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조금 있지만 굉장히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요. 우울감. 그렇지 하루 종일 그 환자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보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6세래요. 그러니까 돌보는 분 자체도 돌봄을 받아야 될 분들이 남편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남편을 돌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볼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왜 어르신과 함께 나갈 때 차량 또는 동행자 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 조사하면서 또 깜짝 놀란 것은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생애 말기에 내가 거주하고 싶은 장소는 우리 집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싶은 곳도 우리 집이다. 저는 병원이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통계가. 그랬더니 대부분은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다고 하세요. 두 번째가 요양원이나 병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 쭉 계셨는데 돌아가실 즈음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 니네들이 힘들면 병원에서 죽지만 안 그러면 나 집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되면 집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 집으로 모셔서 저희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시게 했고 다 집에서 그런 장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냥 내가 살던 집에 있고 싶으시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돌아가시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돌봄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거의 20% 된다고 해요. 저희가 돌봄을 또 하면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양보호사를 보냈는데 그 어르신은 맨날 머리가 아프다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별의별 걱정을 다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남의 집에 새 사는데 이렇게 남의 집에서 새 살다가 그냥 죽으면 저 주인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걱정,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등급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혹시 있으세요? 대부분 고급 지역에 살거나 상류층에 계신 분들은 등급을 또 안 받으시려고 해요.
등급 받는 것을 약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치매라고 진단받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한 70대 중반인 어떤 분이 계셨는데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집을 찾지를 못해 치매 진단하는데, 그분은 치매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자기는 소름이 끼친대요. 치매가 자기는 막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 떼어내고 싶다. 자기 치매 아니라고. 공부해서 내가 치매 없애버리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치매 진단 받는 것 자체를 꺼려 하세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치매인데 아니야 이건 건망증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 치매 지원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게 하시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분도 70대 중반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좀 많지 않으신데 병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병원 갔다 오는 건데 어르신? 병원에서 지금 어르신 CT 촬영도 하시고 혈액 검사도 하고 다 검사하셨는데요. 근데 방금 전에 한 거를 금방 또 잊어버려요. 치매죠. 근데 자기는 치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점점 어르신들이 아이처럼 되는데, 이렇게 아이처럼 되는 여러분들을 이제 돌봐줄 사람들이 요양보호사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밤에 자다 일어나면 아이가 울면 금방 깨고, 아이를 보면 웃음이 띄어지고 너무 귀엽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시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을 보면 똑같이 아이가 돼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힘들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그냥 단순 그런 돌봄 노동자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보호사는 파출부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취급을 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나는 이런 거 시키더니 하더라. 나는 이런 걸 시키니까 하더라. 당신도 이렇게 시켜라. 그리고 안 하면 딴 센터로 옮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단순 그런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분도 잘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요양보호사는 자기가 뭐 AI 이쪽에서 일하는 것보다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택하고 그 일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도 요양보호사를 한 4, 50명 데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 급여가 많지 않아요. 하루 3시간씩 한 달 하면 그분들의 급여가 한 70여만 원?
5등급은 치매인 경우에 치매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5등급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4등급부터는 전부 다 거동 불편이에요. 몸을 못 움직이는 분에게 해주는 게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으시면 안 되죠. 지저분하게 그냥 놔두시고 막 깨끗하게 화장하고 새 옷 입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거동 불편, 그죠? 난 허리 협착증으로 또는 무릎 수술을 해서 또는 여기 인대가 늘어나서 또 다리 갑자기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기부스 이런 거에서 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보고 현장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내려가면서 의사소견서를 주고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내야 되는데요. 의사소견서는 큰 종합병원이라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요. 혹시 원하시면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그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는 병원이 있어요. 아무 병원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사가 여러분을 보고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고혈압은 있으십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고지혈증 약을 드십니까? 그런 거를 다 물어서 의사가 소견을 써서 그거는 의사가 그냥 보내요. 공단으로. 여러분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 방문하고 의사소견서를 내면 그 다음에 이 등급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의사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그 등급평가위원회에서 한 달에 2번 합니다. 회의를. 그때 등급 판정이 돼요. 보통 목요일에 하는데 등급 판정이 되면 문자가 와요. 등급 판정이 되었습니다. 혹은 이번에는 등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이 됐다. 목요일에 됐다고 연락이 오면 그 다음날 금요일부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때 그 비용은 보통 넉넉한 가정에서는 본인이 15% 부담하고 85%는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돈을 대주고요. 나는 직장도 다니지 않고 어렵다. 그러면 감면이 됩니다. 40% 또는 60%. 기초수급자는 하나도 내지 않아요. 기초수급자는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15%다, 뭐 9%다, 6% 이게 판정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데 보통 하루에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때 등급이 4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면 보통 제가 서비스를 해서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는 아침부터 가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거기서 점심도 주고 또 오후에 프로그램 하고 저녁도 먹고 집에 늦게 오고 싶다. 그러면 주야간 보호센터를 가셔야 돼요. 거기 보통 어르신들이 하는 어르신이 다니는 유치원이다. 그래서 노치원이라 그래요. 데이케어 센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야간 보호센터라기도 해요.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 자녀나 또는 자녀나 또는 남편이나 또는 부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집에서 다 돌봄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돌봄에 대한 수가가 나와요. 그냥 가족 요양을 하시면. 가족 요양을 만약에 남편이 아픈데 부인이 집에서 어차피 돌보니까 요양보호사 쓰지 않고 자기가 하면서 가족 요양을 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8, 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돌본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요양보호사 따실 수 있으면 따세요. 제가 아시는 분은 80대인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자기 남편을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다 제가 보면 수준이 중상이면 그냥 시험 한번 봐보면 60점 이상이고 이렇게 사지선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시험 봐서 그냥 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자녀들은 또 어차피 부모를 봉양 이렇게 돌보게 되니까 또 거기 자녀들도 일정 비용이 나옵니다. 그건 가족 요양이라고 말해요. 가족 요양.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르신이 하도 기저귀 차고 있고 대소변을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문 목욕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욕 그 이동차가 있는 차량에 가서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어르신 목욕을 해드려요. 뭐 일주일에 2번도 해드리고 3번도 해드립니다. 그 방문 목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연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지팡이 또는 뭐 목욕 연구
또 뭐 매트 또는 전동 침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지용구로 구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했어요. 그런데 3개월, 수술한 지가 3개월이 안 지났다. 그러면 등급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나와요. 왜? 수술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이분이 호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등급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돌봄 SOS를 신청하시고 돌봄을 받으시면서 3개월 후에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가정에 계실 때 넘어지시지 않아야 돼요. 넘어지시지 않아야 되고요. 근데 한 번 넘어져서 다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넘어지시지 않게. 어떤 분은 지팡이 짚어야 되는데도 안 짚어요. 왜? 남이 보기에 창피하다고. 그건 하나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산을 그럼 우산, 예쁜 우산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세요. 한 번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져요. 근데 그 두 번까지 넘어질 때 잘 골절이 안 돼. 세 번째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하시죠. 그럼 보통 2개월, 3개월. 그러면 근육이 다 빠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대부분 이제 요양병원에 우리가 많이 입원을 시키는데 입원을 당하는 사람, 넘어져서 입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다고요. 저희 가정 얘기인데 저희 제일 큰 오라버니가 89인데 오라버니는 건강해요. 저희 올케도 항상 자기 건강하다고 자기는 건강하니까 약 하나도 안 먹는다고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는 어지럼증, 어르신들 어지럼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지럽다고 하더니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면서 어깨 골절 이러다 골절이 됐어요. 돈 많이 들고 좋다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쓸모가 없으니까 가족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감을 느낀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집에서 요양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생을 하고 저희 오라버니가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저는 참 싫더라고요. 부부가 계시는 경우는 두 분이 같이 건강하셔야 돼요. 같이 건강해야지 같이 놀러도 가시고 같이 여행도 가시는 거지. 한 분만 편찮으셔도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두 분이 같이 건강하셔야 돼요. 두 분이 손잡고 같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년이 여러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남이 그러면 부끄럽다 이런 생각 전혀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등급이 필요하면 등급 신청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그렇게 하다 회복되는 분이 계셔요. 회복되는 분도. 정말 의지 한국인 같은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아픈데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저희 동네를 돌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요양보살을 안 쓰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완전히 근육이 빠지기 전에 여러분이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한 방문 요양, 가족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방문 간호도 있어요. 병원에 못 가는 경우에는 방문 간호를 하시면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수액 같은 것도 해주기도 하고 또 입으로 식사 공급하는 것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방문 간호도 다 이 안에 속하는 거 등급이 있는 경우는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조금 건강하신 분은 노인 요양 시설. 서울에는 잘 없는데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9명 정도가 공동 생활을 하는 이것도 그 등급 해당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간혹 또 여러분들이 이걸 물어보세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떻게 다르냐? 요양병원은요, 국민건강보험회사는 의료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등급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요양원은 등급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요.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잖아요. 그죠? 요양병원은 이 근처에 많이 있어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서 의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데고요. 등급 없어도 가실 수 있고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것이 요양원이에요. 자, 그럼 또 여러분이 어떤 분은
양로는 뭐냐? 양로는 이거는 노인 주거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원은 의료시설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근데 대부분 이런 데 가기 싫어하셔요. 왜 그러냐면 가면 묶어놓는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그 병원이나 그런 데 책임져야 되니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않고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등급, 2등급 어르신 중에서 요양보호사를 보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입주해요. 입주요양보호사라는 게 있어요. 입주요양보호사. 그러면 입주요양보호사라면 보통 요즘 입주요양보호사라면 하루에 12만 원, 그럼 한 달이면 360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 부담이 너무 많네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요양보호사 그 1등급에 대한 요양보호사 수당을 노인장기요양보호에서 받고요. 본인 부담이 한 150 내지 200 정도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한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전동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남편은 장성급이었고 부인은 그 배우자니까 보험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전부 다 요양원에 보냈어요. 아들이 병원에 그리고 부부가 가면요 같은 데 방에 넣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떼어놔요. 그러니까 아들을 붙잡고 나 밖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집에 오셨어요. 집에 와서 입주 요양보호사를 썼어요. 입주 요양보호사들 좋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면 목돈이 생기니까 이것만은 또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1등급이어도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뭐 목욕서비도 받고 다 받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양원 안 가고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노후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부터는 국가가 그거를 전부 다 통합해서 그런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노후가 좀 더 평안하고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건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돌봄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